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정확한 발음도 못하는 경상도 목소리 거북할 듯 합니다. 그래도 적당히 배속해서 들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공부의 기본은 반복입니다. 이 세상에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 생각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자신의 것이 될 겁니다. 특히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독해 자료를 본문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신의 배경 지식이 늘어날 겁니다. 오늘은 독서 자료 양심론인데요. 인문 분야고 윤리 과목과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경기도 부천에서 백골 상태 여중생 시신 발견, 이런 뉴스를 많이 봤죠. 자기 자식을 죽게 만들고 그 시신을 방 안에 그대로 둬서 백골 상태로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이들에게 양심이란 있는가 참 궁금해지죠. 선생님 여기 영상을 2개를 링크해 두었는데요. 자식을 죽인 부모 이야기하고, 조선의 임금 중에 인조라고 있습니다. 인조 임금은 어질 인자를 썼으니까 아주 자상한 임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인조는 아주 성격이 모질 면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소현세자도 죽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죠. 자, 인조조차도 이렇게 고뇌했는데 자식을 죽이고도 그런 태한 부모를 보면 정말 양심이란 뭔가, 윤리란 뭔가, 도덕이란 뭔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윤리 과목이라고 하면은 문과생들은 배우지만 또 이과생들은 거의 안 배우죠. 또 문과생들조차도 나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윤리 도덕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윤리가 필요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적 인간, 이타적 인간, 이기적 인간, 이타적 인간으로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이기적 인간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을 이타적인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이기적일까요? 아니면 이타적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친구들과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동양의 예를 들면은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착한 존재이기에 착한 마음을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앞에서 맹자의 부동심이라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반대로 손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사람 나쁘다는 거죠. 손자에 따르면 인간은 잘못된 존재이므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양의 경우를 생각해 보지요. 18세기 서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학자가 홉스입니다. 홉스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순자의 성악설과 같은 개념이죠. 인간들은 윤리 또는 도덕이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우선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이 뭐 없는 이라기보다는 모자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겠죠. 자, 인간들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따진다는 것이지요. 자, 지켜야 할 것, 즉 양심을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가 되고, 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됩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인간이죠. 요즘 뭐 창의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인간을 도덕적 자율성이 없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이란 이런 존재일까요?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양심도 없는 이런 존재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만 해도 친구 어려운 것을 보면 애틋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힘든 친구를 보면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홉스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방법은 인간 스스로 도덕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양심에 대한 논의가 출발되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양심의 감정적 기능에 주목하기도 하고, 양심을 도덕적 인식 능력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양심을 의지적 측면에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자, 버틀러는 인간의 본성을 체계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성에 기초한 양심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본성과 도덕의 본질을 논증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윤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한 양심론입니다. 이제 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구의 윤리 사상사에서 18세기는 홉스의 생각이 지배적인 시대였다. 18세기 윤리 사상사의 주류, 바로 홉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뜻이죠. 뭐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홉스의 말이 곧 법이 되겠죠. 자,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보존 본능과 타산적 이성을 지니고 있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자, 자기를 보존하려는 본능, 그 다음 타산적 이성은 뭐냐 하면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따지는 태도입니다. 자, 이걸 하면 내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자, 이런 생각이죠. 자, 홉스가 본 인간 존재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보존하는 본능과 타산적 이성을 지니고 있다. 자,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간은 양심이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사회의 계약을 맺게 되며, 그래서 국가가 출현하게 되었고, 자, 바로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사는 태도가 바로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태도가 되겠죠. 자, 이런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사회와 계약을 맺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가 필요해진 거죠. 자, 홉스가 생각한 국가가 출현한 이유는 인간이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덕의 최종적 근거는 타산적 이성에 의한 사회 계약이었다. 자, 도덕의 최종적 근거가 바로 타산적 이성에 의한 사회적 계약입니다. 타산적 이성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자, 홉스가 생각한 도덕의 기준점은 바로 타산적 이성에 의한 사회 계약이었다. 그런 이기적 인간과 그 사회 계약의 관계를 가지고 도덕을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인간은 결국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탕을 두고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윤리는 뭡니까? 도덕도 양심이라고 또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이론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도덕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자, 홉스의 이야기는 인간은 도덕적 자율성이 없다는 뜻이죠. 자, 홉스 생각의 문제점입니다. 자, 인간을 양심이 없는 타율적인 존재로 보고 있지요. 자, 결국 이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인간 내부에 도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떤 타고난 능력이 있음을 제시하고자 양심에 대해 논의했다. 인간은 정말 비이기적이고 타산적인 그런 존재인가? 아닐 거다. 인간 안에 어떤 도덕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찾아서 증명할 수 있다라면은 홉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죠. 자, 인간 스스로 도덕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양심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이기적인 존재로 파악한 홉스의 견해는 인간의 도덕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양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양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배경. 자, 우선 샤프츠베리는 양심에 대해 논하면서 양심의 감정적 기능에 주목했다. 양심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일단은 요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기준. 올바로 판단하면 좋은 양심이죠.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면 나쁜 양심이 됩니까? 자, 양심의 감정적 기능은 양심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 그 좋은 양심을 봤을 때는 내 감정이 좋아지고, 그 좋지 못한 마음을 봤을 때는 내 감정이 나빠진다, 이런 뜻이겠죠. 반대로 감정에 따라서 또 양심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하면 만족감, 나쁘다는 것을 행할 때 불쾌감이 따른다. 자, 대조적인 예죠. 또 타인의 부도덕한 행위를 볼 때는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죠. 자, 일어나고는 어떤 마음이 생기다 이 뜻입니다. 아마 의의와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겠죠. 올바른 행위를 볼 때는 유쾌한 감정이 일어난다. 그 좋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유쾌하고 만족할 수 있고, 좋지 못한 것을 보면은 불쾌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위와 같은 감정적 작용은 감정적 작용은 유쾌함, 좋음, 불쾌함 이런 거죠. 동시에 도덕적 행위, 동기가 된다. 자, 기분이 좋으면은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고,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기분이 나쁘면은 또 비도덕적인 행동도 할 수 있겠죠. 자, 양심의 근본적인 힘도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 만족감, 유쾌한 감정은 도덕적인 행위를 촉진할 거고요. 자, 좋은 감정은 좋은 양심의 힘이 되죠.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양심의 감정적 기능에 주목한 샤프츠베리. 자, 홉스의 이야기가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한 샤프츠베리인데 양심의 감정적 기능에 주목을 했습니다. 한편 클라크는 양심을 도덕적 인식 능력으로 이해했다. 그에 따르면 양심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별하게 해주는 힘이다. 그렇죠. 양심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하게 해주는 힘이다. 자, 클라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심의 뜻입니다. 이러한 양심의 능력으로 우리는 도덕 법칙을 인식하게 되고, 자,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별해주게 있는 힘이니까요. 도덕적 행위의 의의를 알게 되며
자, 도덕 법칙을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거는 양심의 능력과 효과죠. 그러나 사람이 도덕적 감정과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옳고 선한 것을 실천하는 결단과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행위로 연결되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은 클라크 생각의 어떤 한계죠. 아무리 도덕적 감정과 인식 능력이 있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 실천할 수 있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생각에서 피에테는 양심을 의지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자, 양심을 삶에서 도덕적 사명을 확신하며 끊임없이 활동하라고 명령하는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고 배웠다. 자, 양심은 마음에서 네가 양심적으로 살아라고 끊임없이 명령하기 때문에 양심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피에테가 생각한 양심의 특징입니다. 자, 의지적 측면에서 양심을 이해한 피에테입니다. 자, 양심을 감정적 기능으로, 자, 도덕적 인식 능력으로, 자, 의지적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홉스의 생각의 문제점 때문이죠. 자, 양심에 대한 세 가지 관점입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제 어느 한 가지로만 보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들과 달리 버틀러는 양심은 위와 같은 세 가지 기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보고 양심의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고자 했다. 자, 세 가지 기능은 감정적 기능, 또 양심의 도덕적 인식 능력, 또 양심의 의지적 측면, 이게 모두 다 갖추어져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양심의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고자 했다. 자, 양심을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아니고 이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양심을 통합적으로 이해한 버틀러입니다. 그는 인간의 행위를 촉발하는 동기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보았다. 자, 인간의 행위를 촉발하는 세 가지 차원의 동기입니다. 바로 아래 이어집니다. 자, 욕망과 애착, 자기애와 이타심, 양심인데요. 욕망과 애착은 가장 낮은 단계고 자기애와 이타심은 두 번째 단계고 양심은 가장 높은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욕망과 애착은 자기애와 이타심의 영향을 받고 자, 욕망과 애착, 자기애와 이타심은 양심의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최고는 양심이고요. 중간에 자기애와 이타심이 있고요. 제일 아래 욕망과 애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 윗부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버틀러는 허기와 갈증,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성공한 악에 대한 분노, 사실은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잘 되면 분노하게 되죠. 자, 이 부분은 바로 욕망과 애착의 예입니다. 자, 욕망과 애착을 어떤 외적 대상들과 관련된 감정이나 경향성입니다. 좋은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나쁜 것을 보면 기분이 나빠지죠. 분노하게 되죠. 앞에서 이야기한 양심의 감정적 기능과도 연결되죠. 경향성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자, 음식을 보면 먹고 싶죠. 자, 그 다음에 공부를 잘 하는 아이만 좋아하는 생년. 자, 외적 대상들과 관련된 감정, 음식을 먹고 싶다는 것은 바로 외적 대상들과 관련된 감정이고요. 경향성은 한쪽으로 막 치우치는 거죠. 하나에만 좋아하고 편애하고 또 편식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경향성이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욕망과 애착은 경우에 따라 의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행동을 촉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지기 싫어서 한 활동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자,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행동을 촉발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욕망과 애착의 특성입니다.
자, 이러한 감정보다, 자, 이러한 감정은 욕망과 애착이죠. 높은 단계에 자기의 원리가 있다. 자, 자기에는, 자,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자, 선생님은 이래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소홀할 수 없을 거고요. 또 자신의 현재에도 충실할 겁니다.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또 미래에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우리 자신의 행복과 번영을 최대로 그러나 분별 있게 추구한다. 자기애가 그렇던 거죠. 자기애는 자, 우리 자신의 행복과 번영을 최대로 그러나 분별 있게 추구합니다. 자, 이것 독해시 지시어와 접속어에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하는 욕망과 애착이었죠. 이것은 자기애였지 않습니까? 자, 자기의 기능입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과 번영을 최대로 하고 또 그것을 또 행복과 번영을 분별 있게 추구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행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욕망과 애착을 통제한다. 자기의 역할이죠. 그 욕망과 아래 단계인 욕망과 애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접속어죠. 이런 왜냐하면 서술은 때문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과다한 욕망들을 규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문장의 서술어의 호응도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가 오면 부정어고죠. 자, 자기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자, 자기에는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냉철한 사고작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홉스의 그 이기적인 성격과 또 관계 있습니까? 자, 자기의 뜻입니다. 다음으로 이타심의 원리가 있다. 뭐 자기에만 있으면 자기만 사랑하겠지만 또 이타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또 하나의 이성적 원리다. 뭐 자기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타심은 타인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이타심의 원리와 뜻입니다. 이타심은 눈앞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바라볼 때 생기는 충동적인 동정심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원리다. 동정심과는 다르죠. 여러분들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문제에서 이타심은 동정심도 이타심의 일부이다 이러면은 틀린 답이 되겠죠. 자, 충동적인 동정심과 이타심입니다. 이타심 또한 자기애처럼 신중하고 냉철하게 작용하면서 보다 낮은 욕망들을 또 통제합니다. 자, 자기애와 이타심은 그 아래 욕망들을 통제합니다. 자, 이타심의 역할이고요. 자, 이타심의 뜻과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심의 원리가 있다. 자, 이상적 인간 본성에서 양심은 욕망과 애착, 자기와 이타심보다 상위에 있으며 이들이 어디까지 작용해도 좋은지 한계를 결정한다. 자, 욕망과 애착은 자기와 이타심의 지배를 받고요. 자, 욕망과 애착, 자기와 이타심은 또 양심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뜻이죠. 자, 양심의 원리의 위치와 역할입니다. 양심이 제일 높은 곳에 있죠. 자, 욕망과 애착, 자기와 이타심, 양심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지만 양심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버틀러는 양심을 하나의 유기적 체계인 인간 본성의 내적 구조 전체를 통제하는 의지적인 작용을 보았다. 양심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죠. 자, 분리된 것이 아닌 연결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게 바로 유기적인 체계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통합적 이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버틀러의
양심의 뜻입니다. 자, 버틀러는 양심을 유기적 체계인 인간 본성의 내적 구조 전체를 통제하는 의지적인 작용으로 파악했습니다. 자, 양심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한 버틀러입니다. 이처럼 버틀러는 인간 본성을 분석하는 데 체계 개념을 사용했으며, 자, 체계는 통일된 전체입니다. 요소들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서 전체를 이룬다는 뜻이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람의 잘생긴 눈, 그 다음 잘생긴 코, 잘생긴 입술을 어떤 특정 얼굴에 모두 모아놨을 때 그게 또 굉장히 잘생긴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사람의 얼굴에 맞지 않는다면 곤란할 겁니다. 좀 더 극단적인 예는 내 팔이 약하다고 헐크의 팔을 보통 사람한테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이 되겠죠. 그 요소들은 전체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된 전체로 이해하는 것이 체계 개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을 새롭게 설명하고자 했다. 자, 체계 개념을 사용해서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버틀러의 새로운 시도죠. 자, 이기적인 인간에서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냉소적이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18세기는 홉스의 영향이 컸죠. 18세기 홉스 생각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성에 기초한 양심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본성과 도덕의 본질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자 했다. 자, 양심을 강조한 버틀러의 의의입니다. 자, 이렇게 이성에 기초한 양심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본성과 도덕의 본질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뭐 나쁜 존재만은 아니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러한 시도로 인해 그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이해 방식으로 양심을 본격적으로 다룬 도덕 철학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자, 버틀러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주 양심을 본격적으로 다룬 도덕 철학자이다. 자, 버틀러는 인간 본성을 체계로서 설명했으며 이성에 기초한 양심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본성과 도덕을 설득력 있게 논증했습니다. 자, 버틀러의 관점이 지닌 의의와 평가입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서양에서 인간은 아주 양심이 없는 존재다 이래 생각했는데 버틀러에 이르러서 인간은 이성과 도덕적 기준을 가진 양심적인 인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자, 윗글의 내용을 단락을 기준으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여러분들 독해짐을 읽고는 반드시 이 활동을 한번 해 보세요. 자, 이기적인 존재로 파악한 홉스의 견해는 인간의 도덕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양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심을 감정적 기능으로, 도덕적 인식 능력으로, 의지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관점이 있었고요. 버틀러는 양심을 유기적 체계인 인간 본성의 내적 구조 전체를 통제하는 의지적인 작용으로 파악했습니다. 자, 버틀러는 인간 본성을 체계로서 설명했으며 이성에 기초한 양심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본성과 도덕을 설득력 있게 논증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으로 요약해 보는 것, 여러분들 배경 지식을 확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주제를 말해 보자입니다. 자, 대조적이고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홉스의 양심에 대한 생각을 비판적으로 이해했죠. 버틀러의 양심에 대한 생각을 또 긍정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주제는 양심에 대한 다양한 관점입니다. 그 중에서 버틀러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죠.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이 문제는 본문에 있는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독해가 필요합니다. 자, 빠른 독해를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배경 지식을 늘리는 방법은 그냥 문제를 풀어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문 분야의 지문 10개만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보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도 배운 내용을 말씀드려 보세요. 아마도 부모님은 우리 아이 대단하다고 칭찬하실 듯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은 팍팍 늘어납니다. 자, 홉스의 사상에 대한 반발로 양심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그렇죠. 1문단에 18세기를 지배한 홉스의 생각의 문제점으로 인해 양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클라크와 달리 피테는 양심을 의지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이 문단에 양심을 도덕적 사명을 완수하라는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고 보고 의지적 관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버틀러는 양심에 대한 논의들을 하나로 아울러 인간 본성을 설명했다. 그렇죠. 3문단에서 버틀러는 양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폭넓게 이해했습니다. 사포츠베리는 도덕적 행위의 동기를 쾌불쾌의 감정에서 찾고자 했다. 이 문단에 나쁘다고 믿는 것이나 부도덕한 행위를 볼 때 불쾌하고 반대의 경우는 유쾌하다고 말했지요. 버틀러는 자기애를 극복하기 위해 감정에 기초한 이타심의 원리를 강조했다. 3문단에 버틀러는 인간의 행위를 촉발하는 동기를 욕망과 애착, 자기와 이타심으로 이야기했죠. 그리고 양심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자기와 이타심은 같은 차원의 동기입니다. 그죠? 자,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자, 윗글의 A와 보기의 B의 견해가 지니고 있는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버틀러의 견해와 소크라테스의 견해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버틀러의 견해를 소크라테스의 견해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좋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게 된다는 지행합의를 주장했다. 자,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의설인데요. 알면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뜻이죠. 그에 따르면 모든 선행은 참된 알매에서 나오고 모든 악행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결국 아는 것이 힘이죠. 알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선해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선에 대한 참된 알을 지녀야 한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악한지 선한지도 모른다면 그건 또 슬픈 일이죠. 선한 행위를 위한 조건으로서의 참된 알미입니다. 올바르게 알면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소크라테스가 말한 참된 알미란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혼의 수련을 통해서 얻어진 깨달음이다. 그냥 지식이 아니고 영혼의 수련,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맹자의 부동심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수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깨달음이다. 자, 참된 알무의 뜻입니다. 수련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참된 알미, 절제, 용기, 정의 등과 같은 그 자체임을 깨닫고 건강한 영혼의 조화로운 상태인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참된 알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이성이 의지와 욕망을 잘 통제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참된 알의 전제입니다. 참된 알은 절제, 용기, 정의 등과 같은 그 자체임을 깨닫고, 자, 영혼의 조화로운 상태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참된 알을 인식하는 이성이 의지와 욕망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인간 본성의 내적 구조가 성의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자, 산문단에서 버틀러는 욕망과 애착, 자기애와 이타심, 양심의 단계로 나누었죠. 욕망과 애착만으로 좋은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 버틀러는 욕망과 애착은 의도하지 않는 경우에도 좋은 행동을 촉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알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 보기의 마지막에 이성이 의지와 욕망을 잘 통제할 때 참된 알미 실현된다라고 했죠. 인간의 내부에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는 정신작용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다. 자, 버틀러는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는 정신작용으로 양심으로 파악을 했고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는 행위를 이성으로 파악했죠. 자신에게 좋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이 반드시 행위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건 소크라테스 생각이죠.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설입니다. 자, 공통점은 4죠. 나머지는 각각의 생각이었고요. 4번에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는 정신작용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기억 디귿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구체적 상황의 적용인데요. 자, 보기를 보죠. 택시기사 A는 운전을 하면서 한밤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신호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교통규칙을 지키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지키고 나면 법을 준수했다는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자, 삽스펠이 양심의 감정적 기능이죠. 좋은 일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나쁜 일 하면 기분이 나빠진다. 이런 뜻이죠. 이런 A씨에게는 수술이 급한 병든 노모가 있었다. A씨가 모모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운전을 하던 중 어느 날 손님이 택시에 두고 내린 거액의 돈을 발견한다. A씨는 이 돈이면 어머니가 충분히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다 쓸 것인지 갈등한다. 하지만 잃어버린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보니 이 돈을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자, 클라크의 양심의 도덕적 인식 능력이죠. 자,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한 끝에 A씨는 유혹을 뿌리치고 경찰서에서 분실물 습득 신고를 한다. 자, 아주 바람직한 A씨죠. 기억의 관점에서 A씨가 교통규칙을 지키며 느끼는 뿌듯함을 양심의 근본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삽스페리의 양심의 감정적 기능에 해당되죠. 자, 기억의 관점에서 교통규칙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A씨가 한밤중에도 신호를 지키는 모습을 본다면 유쾌한 감정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좋은 것을 보면은 좋은 감정이 생기죠. 자, 이것도 양심의 감정적 기능입니다. 니은의 관점에서 손님이 택시에 두고 내린 돈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A씨의 판단 행위에 양심이 작용했다고 볼 것이다. 자, 클라크의 양심의 도덕적 인식 능력이 작용했죠. 자, 디그스의 관점에서는 A씨가 손님이 택시에 두고 내린 거액의 돈을 인지한 행위만으로도 양심적인 행위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자, 피에테의 의지적 측면이지 않습니까? 의지적 측면에서 도덕적 사명을 확신하면서 끊임없이 활동하라고 하니까요. 자, 디그스의 관점에서는 A씨가 손님이 택시에 두고 내린 돈을 자신이 사용할지 고민하지만 경찰서에서 분실물 습득 신고를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의지적 측면에서 끊임없는 활동을 한 행위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왜냐하면 이건 의지적 측면에서 도덕적 사명 확신한 활동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죠. 자, 가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입니다. 자, 가는 어떤 마음이 생기다는 뜻이죠. 일어나다인데 어떤 마음이 생기다라는 뜻이고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자, 이때 일어나다는 앉았다가 서다의 뜻이죠. 지난 주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이거는 어떤 일이 생기다,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동생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지 않게 학교에 갔다. 자, 잠에서 깨어나다의 뜻이죠. 나를 놀리는 말에 화가 불쑥 일어나서 친구와 싸움을 했다. 자, 어떤 마음이 생기다죠. 집안 식구들이 모두 부지런히 일하여 가난한 살림살이가 일어났다. 자, 여기 일어나다는 약하거나 희미하던 것이 풍성해지다 뜻입니다. 예, 정답은 4번이죠. 어떤 마음이 생기다는 4번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양심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도덕이란 무엇인가, 윤리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이런 윤리 도덕 부분도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미래가 밝은 사람이 됩니다. 자,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복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